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렉스터디에서 행정학과 경찰학 전임을 맡고 있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문제 어떠셨나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먼저 어저께 우리가 같이 살펴본 문제 중에서 제가 사과를 드릴 게 있죠. 큰 실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19번 문제 신제도주의 분파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첫 번째 1번 선지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선호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갑자기 제도의 외생성, 외생적 제도 막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호랑 제도를 잘못 얘기한 거잖아요. 너무 죄송해요. 아마도 핑계인데 아마도 제가 어저께 신제도주의 새로운 추가 논의들 준비를 하고 올라와서 이걸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그 문제를 같이 봤던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이유든 간에 아마도 어떤 이유든 간에 저의 분명한 잘못이고요. 그냥 라이브 방송이라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시면 저도 마음이 너무 급했었어요. 기출처들은 하나도 세 문제나 말씀을 안 드렸네요. 먼저 19번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죠. 그거는 19년 지방직 7급 문제입니다. 그리고 24번 행정현상의 접근 방법 해왔고 행태론, 체제론 이런 것들 나왔던 박스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18년 행정사 변형 문제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 가를 해설하면서 행태론을 해설하면서 상대적이고 맥락적인 접근 방식을 역사적 신제도주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보기 가가 맞느냐 틀리느냐이고 행태주의 같은 경우에는 맥락적이고 상대적이지 않으니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맥락적이고 상대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니 틀리진 않으나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행정학의 접근 방법 중에 맥락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현상학이라든가 포스트 모던, 그쵸? 그러니까 그쪽으로 제가 해설 내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34번 문제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들 결국 NPM과 NG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그쵸? 신공공 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 그래요. 그 박스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18년 행정사 19년 지방직 7급 제가 섞어서 문제를 만들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또 이 파일을 이제 다시 카페에 올리고 유튜브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카페는 그렇게는 안 되는데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 댓글에 제가 그러니까 매일 살펴본 문제의 해설을 시작하는 시간을 댓글에 달아놨어요. 전 몰랐는데 그거 클릭하니까 바로바로 가더라고요. 거의 터치하니까 바로바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어저께 제가 미흡했던 부분들 말씀드려 봤고요. 그리고 그럼 오늘 일단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점수 분포를 먼저 봐야겠죠. 오늘은 평균이 91.17점이에요. 1회차보다 더 높죠. 아마도 제가 이번 회차는 기출 원문들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 2회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출 원문들을 많이 넣었어요, 문제에. 그러다 보니까 기출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점수가 높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100점이 홈스터디 4분을 포함해서 무려 13분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어차피 우리 문제 자체가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출을 명확하게 자기 것으로 갖고 있는 것 되게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상위 30%는 97.5고, 어제랑 화요일이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상위 30%인 점수가 97.5가 상위 40%까지 내려가요. 오케이? 되셨죠? 그럼 정리됐고요. 오늘 점수 분포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문제들의 기준은 마찬가지로 정답률 70% 이하 문제입니다. 정답률 70% 이하 문제가 오늘은 2번, 9번, 12번, 31번, 40번 총 5문제예요. 되셨나요? 예, 그럼 바로 2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거 찾았어요.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2번 테드로 로이의 정책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21년 경정승진 문제예요. 그 원문 그대로 박았어요. 이해되셨죠? 하나씩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부터 조금 차분하게 갈게요.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말도 막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씹히고 제대로 이렇게 전달을 못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차분하게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 1번 미국식 다원 그 전에 이 문제의 정답률은 70%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은 1번입니다. 20%의 분들이 1번 선지 1번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르셨어요. 예. 다시 볼게요. 1번 미국식 다원론자들의 주장과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을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정책을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했어요. 이 의도에서 분류했어요. 그러니까는 1950년대, 60년대에 미국 정치에 있어서 그러면은 정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 구조 이론이 무엇인가 서로 싸웠던 거죠. 뒤에 우리가 다시 살펴볼 문제에서도 다원론과 엘리트론에 대해서 나오지만 여튼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엘리트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엘리트들이 다 결정을 해. 다원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니야. 사회에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있고 중복회원이 있는데 왜 엘리트들이 주장한다고 얘기해. 또 더 나아가서 로버트자 같은 경우는 뉴에이븐 씨를 실증 분석해 보니 엘리트들만 다원론의 설명력이 더 높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테드로 로이가 보니까 아니 이게 어떤 거는 정책 유형을 나누면서 보니까 어떤 거는 엘리트론의 주장이 맞고 어떤 거는 다원론의 주장이 맞는데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그래서 정책 유형을 나누면서 그 정책 유형론을 제시하면서 이번 선지에 바로 나오지만 정치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게 이전까지의 견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은 정치의 종속 변수였어요. 정치 과정 속에서 정책이 도출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테드로 로이는 아니야. 정책 유형에 따라서 정책 과정이 달라질 수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 정책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치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의 관심은 1960년대 후반 70년대 좀 돼야지 나오잖아요. 그죠? 밀다부스키와 프레스먼의 죄송해요. 집행론. 그렇게 할게요. 임플리먼테이션. 오케이? 집행론. 그래요. 그때쯤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치 과정이 아마 정책 결정 과정으로 한정하여 이해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고. 그래서 또 리플리 프랭클린이랑 나누기 위해서 로이는 정책 결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리플리 프랭클린은 정책 집행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조금 약간 귀일되지 않는데 일단은 테드로 로이는 정치 유형에 따라, 그러니까 정책 유형에 따라서 정치가 결정된다. 정책 결정이 결정된다라고, 정책 결정 과정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일반론이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그래서, 야, 너희들 둘 다 말이 다 맞진 않아. 어떤 정책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론의 주장이 맞고 어떤 정책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다원론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규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익 집단들의 다양한 활동들, 그들 간의 정치 과정들, 그러니까 다원론 쪽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 정책 결정되니까 규제 정책은 다원론의 입장이 맞고, 그 다음에 대분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최고 정책 의사 결정자가 결정을 하니 엘리트론의 견해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자, 이번 선지까지 설명이 됐는데, 여튼. 그래서 이거는 맞죠. 1번은. 이번 선지는 정정일 교수님이랑 다른 서울대 행대 교수님들이 쓰신 정책학 원론책을 보면 로이 파트에 처음에 도입 문장이 있어요. 도입 문장이 맨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로이의 정책 분류는 중요하다. 이렇게 끝나요. 왜 중요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에는 정책이 정치의 산출물이었어요. 그냥 종속 변수. 정치가 정책을 결정해 버렸단 말이죠. 근데 로이는 정책 유형에 따라서 정치 과정, 정책 결정이 달라진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독립 변수가 된 거예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정책학에서는 당연히 로이의 정책 유형 분류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시긴 했어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4번 이거는 사실이에요. 팩트라서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64년에 그 로이가 이제 다원론자들과 일렉트론 논자들의 논쟁을 상학론조 통합하기 위해서 정책 유형론을 제시하면서 정책이 정치 과정을 결정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책의 유형을 배분 정책, 규제 정책, 재분 정책 세 가지로 나눴단 말이죠. 근데 일단은 로이의 정책 분류의 한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그 분류 사이에 상호 배타성도 없고, 분류 안에서 포괄성도 없다는 거죠. 어떤 정책은 배분 정책에도 속하고, 어떤 정책은 규제 정책에도 속하고,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이 들어오니까 1972년 논문에 구성정책이라는 걸 하나도 만들었어요. 이게 참 잔여한 나머지를 다 몰아넣어서 뭐 구성정책이라고 썼다고 평가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여튼 그래서 이제 정책 유형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많은 다른,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그렇게 유형화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오케이, 되셨죠? 그리고 구성정책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제가 해설에 자세히 적어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맞아요.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넘어갑니다. 찾았어요. 그리고 9번이죠. 이거는 논쟁이 있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됐어요. 1번, 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비동은 정책 수단이 뭐예요? 정책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정책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사용하는 수단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비동은 정책 도구를 규제적 도구, 유인적 도구, 정보적 도구 등으로 유형화했어요. 이거랑 유사하게 유형한 게 아비타이 엣지온이에요.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에 권위에 기반을 둔 정책 수단은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먼저 기출을 말씀을 안 드리죠. 9번은 19년 지방직 7급 문제이고요. 원문입니다. 그리고 정답률은 55%고 매력적인 오답은 2번으로 많이 선택하셨어요. 지금 보는 거. 권위에 기반으로 둔 수단이면 뭐겠어요? 명령이나 통제나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누가 해요? 최고 의사결정자가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의적일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이 낮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권위에 기반한 수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단에 비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기에 또 적합한 수단인 거죠. 여러 명이 막 한꺼번에 그러니까 위기가 상황이 왔는데 정치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정책을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한번 정책 수단의 선택은 정치적인 거죠. 그리고 특히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정책 수단의 선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맞죠. 가령 이런 거죠.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경제개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할 때, 그때는 경제개발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 아니면 평등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됐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는 경제개발을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정책 수단을 선택을 했고, 우리가 인권이나 평등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은 뒤로 미루자는 것에 사회적 합의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것도 위험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뒤로 밀린 거죠. 정치적 가치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요. 4번, 이게 문제인데, 자, 일단은 틀려요. 왜 틀리냐 하면, 레스터 살라몬이 쓴 책이 The Tools of Government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1980년대면은 영국이면은 NPM 시대겠죠. 그러니까는 전통적 정부 관료제에서 쓰던 수단과 다른 수단들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그거를 유형화해서 13가지 정도로 나눴어요. 13가지 정도를 잡아서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
직접적 정책 수단으로 네 가지를 얘기하고 나머지를 다 간접적 정책 수단으로 분류를 했단 말이죠. 뭐 직접적 정책 수단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 정부 소비, 정부 지출, 그다음에 공기업, 경제적 규제, 그다음에 직접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외에는 다 간접적 수단으로 나눴단 말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레스터 살라몬이 그 책에서 그러한 정책 수단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뭐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책임성, 그 다음에 직접성, 가시성, 자동성, 강제성 이런 것들을 분류 기준을 제시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석들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툴스 오브 뭐 거버먼트라는 책을 보면 좋겠는데 그 책을 제가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못 봤어요. 영어 책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건 그거예요. 레스터 살라몬은 정책 수단 13가지를 직접적 수단과 간접 수단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직접성, 강제성, 자동성, 가시성 이런 것들과 그럼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책에 그런 게 나오죠. 직접성이 강하고 약하고 중간이고 그럼 얘들이 어떤가 뭐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책임성 이런 기준에 따라서 높고 낮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기준은 그러니까 직접적성, 간접적성 먼저 나누고 나머지 기준을 갖고 재분류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논문이나 이런 거의 각주를 보면 직접적 수단과 간접 수단은 대놓고 레스터 살라몬 책이 각주에 붙어 있어요. 이 책을 참조했다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아까 분류 기준에 따라서 그 정책을 나누어 놓은 거는 그 책이 붙어 있지 않고 다른 논문이라든가 다른 선생님들 책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건데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생각건데 레스터 살라몬이 직접적 정책 수단과 간접적 정책 수단을 나누고 그리고 그런 정책 수단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던 것까지는 맞고 그건 확실한 것 같고 미안해요. 갖고라서 하여튼 그건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교수님들이 그 정책 수단들을 분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령 레스터 살라몬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다 정책을 다시 재분류했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직접적 수단, 간접 수단을 먼저 나눠놓고 재분류한 거잖아요. 그래서 레스터 살라몬에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직접적 정책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어떤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직접성의 정도가 높으면 직접적 정책 수단 아니니? 그 말도 맞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보라고 하시는데 근데 저희는 좀 기준을 잡자고요.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선지에서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수단이다. 그러면 그 표에 따라서 그 분류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2번이죠. 학생 문제, 사례? 하여튼 이런 문제예요. 12번. 바로 보이네요. 12번. 기업 니은에 해당하는 권력 모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통 권력 모형은 보통 우리 이렇게 나누죠. 다원론, 엘리트론이 고전적 이론, 그러니까 엘리트론, 다원론, 뭐 조합주의, 거의 뭐 막시즘도 경정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죠. 막시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다음에 막스 베버의 뭐 국가주의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다원론, 엘리트론, 자꾸 다원론이 먼저 나오네요. 엘리트론, 다원론, 조합주의까지는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조합주의까지는 정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2번 이 문제는 19년 지방직 7급 문제예요. 원문이고요. 기억니은에 해당하는 권력 모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기억은 어떤 모형은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수의 엘리트가 강한 움직력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대중들은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한다. 이건 일단은 엘리트가 강한 움직력으로 정책을 결정하니까 엘리트론이겠죠. 엘리트론이 무엇인가? 초기 엘리트론 있죠. 뭐 파레토라든가 BS 관수 철칙이라든가 이런 엘리트론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고전적 엘리트론이고 그럼 이거는 신고전적 엘리트론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 미국에서의 50년대에 연구된 엘리트론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밀스의
지휘접근법과 이게 먼저 있었죠. 밀스의 지휘접근법과 헌터의 명성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밀스의 지휘접근법은 뭐예요? 미국 전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군산복합체 같은 그런 엘리트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헌터의 명성접근법은 뭐예요? 아틀란타시에 40명 정도의 명성이 높은 사람들을 놓고 보니 그들의 이제 출신 성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겠죠. 그들이 아틀란타시의 대부분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이해관계도 그들이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억은 헌터의 명성 접근법이죠. 이렇게 짝지은 거고 이렇게 그럼 밀스는 일단 지워줘요. 그 다음에 뭐뭇은 정치의 두 얼굴이 있음에 주장하는 입장으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받는다. 정치 권력의 두 얼굴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 뭐죠? Two faces of power 바라트죠. 무기사결정 그죠? 그분들은 누구를 비판했어요? 로버트 달 그쵸? 달의 다원주의론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필요한가요? 여튼 요거 정도로 요거 설명을 하고요. 자세한 거는 해설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 1층에 제가 있으니까 내려와서 물어보시면 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31번이죠. 31번 3페이지 그래요. 약속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어떡한다고 그랬죠? 완전 반가워. 처음 보는 문제구나. 나중에 와서 봐줄게. 오케이? 나중에 와서 봤어요. 자, 정책 분석의 기법과 그 내용의 연결로 가장 옳은 것은이죠. 가장 옳은 것은 딱 봐도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사실 이거 보면 AHP 같은 경우에는 AHP가 계층화 분석이죠. 계층화 분석 기법. 이것까지는 교과서들에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는 것부터 먼저 가야겠죠. 다시 왔으니까. 시나리오 기법은 뭐예요? 시나리오 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설명이 전문가들의 주관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법이래요. 이건 뭐죠? 일반적으로 델파이, 그죠? 밑에 박스에 그 역사적 배경까지, 그러니까 연원까지 제가 문제에 있었죠. 뭐 그리스 미래의 의견은 아폴로 신장 뭐 얘기해서 33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일단 틀려요. 그 다음에 아는 것부터 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더 어렵죠. 계층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선택함에 있어서 계층을 만들어 놓고 우선순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얘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계층을 만들어 놓고 그 양자를 대안들을 비교하는데 우선순위를 갖고 비교하는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 간의 우선순위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설명을 더 할까요? 계층만 한번 나눠볼게요. 계층만 나눠보면 우리 3계층으로 한번 나눠봐요. 일단 밑에 1계층 있겠죠. 위로 갈까요? 위로? 그럼 이게 위가 되면 되겠죠. 1계층, 2계층, 3계층으로 먼저 나눠요. 어떤 걸 할까요?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큰 이슈니까 집으로 집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목적은 뭐냐면 좋은 집을 구하는 거예요. 좋은 집. 이게 목적이에요. 옆에다 적는 게 더 낫겠네요. 좋아요. 1계층 목적 2계층 얘는 평가 기준이죠. 평가 기준으로 잡아요. 그 다음에 3계층 대안은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고 C라는 집이 있고 D라는 집이 있어요. 평가 기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비용, 사는 비용, 그 다음에 편의성, 도로 편의성, 뭐 다양한 가치들이 있겠죠. 완락성 뭐 이렇게 할게요. 호지한 거.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계층 먼저 나눴죠. 그래서 계층화 분석 기법인 거예요. 계층을 나눈다고. 그 다음에 분석할 때 얘 둘씩 짝지으는 거예요. 얘 둘을 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누가 올라와? A가 올라왔어. 그러면 얘 둘 중에
C가 올라왔어. 얘 둘 중에 여기가 B가 낫겠다. B가 올라왔어. 얘 둘 중에 C가 올라왔어. 근데 얘 둘이 비교해 보니까 얘는 A가 되겠죠. 당연히 A가 더 좋았으니까. 그러면 A랑 C랑 나중에 비교를 얘 둘 중에 하면 B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너무 지저분하네요. 얘 둘 중에 하면 A가 되겠죠. 얘 둘 중에 하면 A가 되겠죠. 그러면 얘 둘을 또 비교하면 B가 되겠죠. 여기서 B가 올라온 거니까. 그럼 얘 둘을 비교하면 A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집으로 A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계층화해서 어떤 것이 더 대안이 좋은지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대안을 선택하는 정책 분석 기법인 거죠. 그게 AHP 계층화 분석 기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딱 두 개가 날아가잖아. 나 두 개를 지울 수가 있잖아요. 이걸 알고 있다면 AHP를 알고 있다면 얘는 우선순위는 AHP니까 물론 이거 불안정하지만 얘는 확실히 아닌 거죠. 그렇죠? 얘는 확실히 아닌 거고 그 다음에 DEA가 뭐냐 하면 그 영어로 자료포괄 분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한다는데 영어로는 이게 데이터 인바이러먼트 어나리시스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양한 생산 요소를 갖고 다양한 생산물을 만드는 주산 환경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이들 중에 누가 더 효율성이 높으니? 라는 것을 평가하는 거래요. 평가하는 분석 기법이래요. 그래서 페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런 그 기업들의 생산성의 정도를 효율성의 정도를 평가할 때 가장 효율적인 기업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포괄 분석이죠. 멀어져 있는 정도가 그 기업의 생산성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이해가 됐죠? 그래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얘는 생산성 효율성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Q 메소드인데 Q 메소드는 뭐냐면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뭐 예를 들까요? 가령 요즘 우리한테 관련된 거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어떤 집단 우리 렉스터디 있는 학생들한테 주관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Q-소팅이라는 소팅한다고요. Q-소팅이라는 그 방법론이 있어요. 그 방법론으로 유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단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쓴다고 해요. 주관적 요인을 측정하기 기법이죠. 되셨나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일단은 어려워 안녕 반가워 처음 보는 아이구나 이따 와서 봐줄게 그러고 넘어가 다시 와서 되는 것부터 먼저 지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되셨죠? 31번 출처 말씀드렸나요? 잠시만요. 31번은 17년 서울시 7급 문제이고요. 정답률은 60%예요.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은 4번이네요. 시나리오 기법을 왜 전문가들 주관적 의견을 수렴하기 기법으로 보셨는지 위에 게 다 명확하지 않아서 주관적 의견을 수렴하기 기법이다. 아마도 4번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좀 하여튼 시나리오 기법은 이게 아닌 건 확실하죠. 저는 다음에 만약에 이걸 보게 되면 4번부터 먼저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아는 거라서 눈에 익숙한 거라서 고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40번이죠. 이게 문제가 잘려져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시험지까지 하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사결정 슈리스틱스의 오류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발문을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의사결정 슈리스틱스가 뭔지 모르겠어. 그죠? 이거는 19년이네요. 19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의사결정 슈리스틱스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니까 합리 모형에서 우리가 정책결정, 의사결정의 합리 모형에서 얘기하면 완전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 다양한 대안들인데 모든 대안들을 다
다 찾아서 그 모든 대안들의 결합값을 다 알고 일일이 다 비교해서 가장 훌륭한 대안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누구예요? 하버드 그러니까 행정학이나 정책학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하신 분. 근데 사실 행정학과 정책학이 한정 짓긴 어려우신 분이긴 한데 여튼 왜냐하면 그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여튼간에 아니 사람들이 인지적 한계가 있고 정보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이런데 어떻게 완전 합리성을 가정할 수 있겠니? 그리고 제한적 합리성을 주장하신 거잖아요. 뭐 똑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제 인지 과학자들이라고 하죠. 인지 심리학자들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일단은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과서 문장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불확실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주관적인 확률이나 수치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의사결정의 휴리스틱스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합리적인 게 아니고 뭐 직관적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상식, 혹은 경험칙, 혹은 뭐 주먹구구식. 이게 맞아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거죠.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고 뭐 발견적 학습은 뭐냐면 이거 해봤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딴 거 해봤는데 이건 또 뭐죠? 완전모형과 비슷하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통틀어서 의사결정의 휴리스틱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의 휴리스틱스가 있고 그 휴리스틱스에는 이러한 오류들이 있다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표를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표부터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할게요. 표 역시도 잘려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나눠드린 표를 보시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교수님 교과서를 제가 표를 정리한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교수님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교과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휴리스틱스가 뭔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휴리스틱스에는 대표성 휴리스틱스와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스 그리고 고착화와 조정 휴리스틱스가 있어요. 대표성 휴리스틱스는 당연히 그냥 가장 대표하는 것들, 그죠? 대표하는 정도나 유사한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확률값이나 산술적인 값을 불확실성화에서 확률값이나 산술적인 수치들 같은 걸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스는 얼마나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얘들이 얼마나 잘 떠오르는지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시 사례 연상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휴리스틱스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 오류들을 사례 연상 가능성에 의한 오류, 탐색 용이성으로 인한 오류, 상상 용이성으로 인한 오류, 허위 상관에 의한 오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허위 상관에 의한 오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고착화와 조정 휴리스틱스로 어떠한 불확실성 하에서 수치나 아니면은 뭐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고착화와 조정은 뭐냐면 앵커링 이펙트라고 해서 초기 값이 있잖아요. 초기 값을 보통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 어떤 초기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조정을 해가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조정 자체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교수님 교재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던 교수님 교재의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이런 휴리스틱스의 방법들 중에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스를 사용을 했고, 그죠? 그래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사람들로부터 무작위로 K명의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10명 갖고 이제 전체 구성원이 10명인 거예요. K가 2일 때와 8일 때 어느 경우에 구성되는 위원회의 경우의 수가 더 클 건지 사람들한테 몇 개가,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 갖고 위원회를 구성을 할 건데,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2명일 때와 8명일 때가, 그러니까 ABCD부터 1부터 10개 있어요. 근데 얘가 어느 위원회에 들어갈 것인지, 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들어갈 것인지,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들어갈 것인지, 이걸 판단하기 했는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2일 경우가 더 많다고 대답한다. 왜 2명이니까 이게 둘씩 짜셔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는 2명의 위원회를 생각하는 것이 8명의
8명이 서로 다른 위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2명일 때 8명일 때 조합 가능한 위원회의 수는 같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뭐예요? 답이. 그, 2명의 위원회를 생각하는 것이 8명의 서로 다른 위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상의 용이성이죠. 상상의 용이성이죠. 다 생각하기 편한 거. 그래서 답은 3번인 거예요. 이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니까, 그거 아마 앞으로도 기출되더라도 아마 정정일 교수님 책을 벗어나기 어려울 터이니 제가 해설에 정리해 놓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사례들도, 좀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좀 힘드신 분들은 1층 내려오셔서 저와 함께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5문제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저께에 제가 여러분들께 혼동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문제는 기출 원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균도 높고 100점 맞으신 분들도 많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예. 이제 금요일까지 열심히 달리셨는데 벌써부터 이제 월화수목 금금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공부가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간 달려야 하는 장기 레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날까지 달릴 수 있는 체력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말에 하루 정도나 한나절 정도 편안하게 좀 쉬셨으면 좋겠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 나중에는 막 100일 남고 이러면은 매일매일 공부하셔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체력 안배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끝까지 잘 체력을 유지하셔서 시험장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들 온전히 다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금 열심히 모의고사 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금요일이라서 이제 딴소리 한번 드려봤고요. 지금까지 렉스스터디 행정학 경찰학 전임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